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이번 시간은 35차시고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3.1 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근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지금 디테일하게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1 운동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죠.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운동인데, 3.1운동 공부하실 때는 일단 3.1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의의와 영향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사건의 배경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그 사건보다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죠? 그리고 이제 의의와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3.1 운동보다 이후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제 강점기의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마치 이제 조선 시대를 이렇게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는 기준이 임진왜란이라면 3.1 운동이 그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3.1 운동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3.1 운동의 배경이 됐던, 그러니까 3.1 운동보다 시간적으로 바로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요런 이제 주로 대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917년 바로 우리나라 무단 통치 시기죠. 일제의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게 되옵니다. 러시아 혁명의 의미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체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돼서 이제 러시아가 결국 소련이 되잖아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되는데 이 소련이 탄생한 이후로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유행 트렌드가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회주의가 좀 더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많은 나라들을 사회주의 국가로 이렇게 포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바로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레닌이 약소민족, 약한 나라들, 니네들 빨리 사회주의로 넘어와라라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홍보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니네들 약한 나라들 도와주겠다.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 3.1 운동 이전에 어떤 소련이란 나라가 세계적으로 거대한 나라가 탄생을 했는데 이 나라의 레닌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처럼 약한 나라를 지원해 주겠다고 선언을 했다? 우리에게 희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3.1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승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항상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 나라들 니네 배상금 뭐 지불해라, 뭐 뺏은 땅 다시 돌려줘라,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족 자결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민족 자결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결정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민족의 운명은 니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이 얘기는 지금까지 이제 이 제국주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전승국들은 패전국들을 약화시켜야 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패전국들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이런 나라들을 야, 니네 빨리 스스로 니네 운명을 결정해서
저런 나라들의 식민 지배를 받지 말고 니네 뭐 독립해 이런 걸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 모두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승전국의 속하는 식민지에는 이게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승전국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를 그렇게 해방시켜 줄 리가 없겠죠? 자기들의 국력이 약해되니까. 근데 결국은 패전국들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패전국의 식민지에 이런 그 각 민족들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라. 바로 독립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패전국 식민지에만 이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이 됐는데 문제는 그럼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냐 안 했냐 했습니다. 일본은 참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에 해당하는 패전국 편을 든 게 아니고요. 승전국과 같은 편을 먹었기 때문에 일본의 유일한 식민지였던 우리 한국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서 사실은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일단은 미국 대통령이 이런 걸 주장했다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신한청년단 우리 전 시간에 선생님이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뭔가 이런 약소국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당했던 약소국들이 막 지금 막 어, 이 강대국들의 지원 아래 막 독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독립청원서를 작성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일본 식민 지배에서 우리 좀 독립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김규식 선생을 대표로 해서 신한청년당이 파리에 파견을 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일본이 1차 대전의 승전국이어서 파리 강화에 의해서도 얘네들 큰 소리를 띵땅 칠 수 있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승전국의 식민지인 한국이 어떤 대표를 파견해서 세계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그런 상황이었냐?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anyway 그렇습니다. 일본에 그 유학하던 유학생들이 1919년 3월 1일 한 달 전쯤에 28 독립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3.1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다 3.1운동 이전이 나왔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계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가 동학을 배웠는데 동학이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근대적인 종교로 이게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3대 교주가 이제 손병입니다. 이 손병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도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이 교단을 정비했는데 이 천도교가 중심이 돼서 뭐 기독교, 불교와 같은 이런 어떤 종교 연합 한 대표들이 이제 뭔가 우리가 만세 운동을 한번 계획을 하자 이렇게 됐던 거고 학생들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만세 운동을 한번 하자라고 이제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3.1운동이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19년 1월 달에 고종이 황제가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으로서는 지금 일제 강점기지만 굉장히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슬픔에 빠지게 된 건데 이때 일제가 고종 황제를 독살했다는 독살설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일 감정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을 때예요. 거기다가 이제 고종 황제가 사망했으면은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되고 우리의 지금 현 황제는 아니지만 그 전에 황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성대한 장례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 뭔가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만세 운동이 이제 폭발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민족 대표 33인이 우리가 33명이라고 하는데 뭐 그중에는 또 친일파로 변절된 사람들도 많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1919년 3월 1일에 태화관이라고 하는 태화관이 어디냐면요 일종의 요리집이에요. 굉장히 당시에 유명한 요리집 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술도 팔고 음식도 파는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던 겁니다. 이 구체적인 과정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어떤 그 룸에서 한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물론 뭐 지각을 해서 못 온 사람도 있고 막 합니다. 늦게 온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고 일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그 경찰서에 당시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니 우리를 잡아가라. 라고 사실 자수를 한 거죠. 그래서 민족 대표가 이제 투옥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었던 이제 학생들이 공원에 모여서, 그죠? 예, 파고다 공원이죠. 예, 여기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에 이제 진짜 시위를 전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위가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3.1운동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자, 학생들이 이렇게 이 거리를 이렇게 만세 시위를 하다 보니 많은 이제 사람들, 학생뿐만 아니고 상인들, 노동자들까지도 이게 이제 서울에서 점점 확산이 되는 거죠. 서울에서 확산이 되다가 이제 전국의 주요 도시로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주요 도시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학생, 상인, 노동자가 어떻게 일제에 저항할 수 있겠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하는 거를 멈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동맹 휴학,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저항 의식을 나타내는 거고, 상인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 장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철수한다. 이걸 철시라고 합니다. 장사 안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불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파업.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그 일제에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농촌과 산간 벽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곳까지 확대가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고, 왜냐면 이때 이미 막 일본의 이때 헌병 경찰들이잖아요. 헌병 경찰들이 막 총을 쏘고 막 한국인들을 막 죽이고, 예? 이런 소문들이 막 벌써 이제 다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농기구를 들고 있고, 그죠? 낫 이런 걸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당할 수만은 없다 해서 이런 이제 헌병 주재소나 면사무소를 무력으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국내에서 국외로까지 이 만세 시위가 확대되게 되는 건데 일제가 무차별 사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잔악한 방식으로 이 시위를 탄압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경기도 화성 하면 지금 뭐 동탄 신도시가 막 여기 이제 들어서고 했는데 여기 이제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옛날 교회는 다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가건물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을 거기에 다 몰아넣고서 가장 큰 건물이니까요. 예,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버리는 이런 사건 아주 그냥 너무나 정말 잔혹하게 탄압을 하는 이게 우리가 탄압이라기보다는 학살에 가까운 학살이죠. 예, 이러한 사건들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제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쪼는 게 아니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1 운동을 계기로 지금까지 조금 일제의 무장 그 무단 통치에 대해서 좀 잠잠하게 있었던 한국인들의 어떤 저항 의지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예. 어떤 내용들이 영향을 줬는지 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뭔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제 민주공화제 정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엄청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어떤 근간이 된 정부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 민중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학생, 농민, 노동자 다양한 계층이 그냥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3.1운동 이후 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학생, 농민,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다양한 사회운동, 일제에 저항하는 운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민족운동이 활성화돼서 특히나 이제 평화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에서 많은 어떤 학교와 단체들이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1910년대에 준비를 했잖아요. 일제와 싸울 준비를 했는데 3.1운동을 계기로 바로 이제 무장투쟁이 스타트가 된다는 거. 의열투쟁도 우리가 배우지만 의열투쟁은 뭐냐면 군대로 무장해서 일제와 싸우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누구를 예를 들어서 뭐 친일파라든지 일제의 고위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이런 투쟁을 방식을 의열투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게 이제 하나씩 우리가 다 배우게 돼요. 아니면 우리가 실력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20년대 이러한 실력 양성 운동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일제 통치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돼요. 더 이상 이렇게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되면 조선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뭉치게 된다. 이 뭉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식민 통치에 방해가 된다. 결국은 조선인들이 뭉치지 않고 얘네들을 흩어놓으려면 조선인들 중에서 일본에 협조하려고 하는 친일파를 양성해서 얘네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좀 간악한 통치 방식이 이제 문화 통치인데요. 지금 이제 이 문화 통치를 문화 정치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더라고요.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어쨌든 문화 통치든 문화 정치든 어느 문화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고, 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약소민족의 어떤 보면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3.1운동이 중국에 영향을 줘서 중국의 5.4운동 3월 1일보다 5월 4일이 훨씬 뒤 아닙니까? 한 두 달 정도 뒤에 중국에서 5.4운동이 일어나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 바로 그 저항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3.1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이 여기 우리 교과서나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뒤에 어차피 우리가 배우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리면 3.1운동 이후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192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유입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기 있는 사회주의 계열은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그 시점이 바로 1920년대에 바로 사회주의 유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우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중국에도 사회주의자들이 20년대에 대거 양성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이제 계파가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중국, 우리나라 모두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면 되느냐 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하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3.1 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고, 이 19년이라고 하는 시기적인 특징이 이런 것이구나. 사회주의가 이때부터 20년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이후에 세워지게 되는데, 자, 우리 민족의 어떤 대표성을 가질 어떤 정부가 필요하다 해서, 이때는 서로 이제 뭐 지금처럼 서로 연락하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뭐 우리나라 경성, 한양에서는 한성정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다음 저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사실 기억나시겠죠? 대한광복군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대한광복군 정부를 계승해서 만들어진 게 대한국민의회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상하이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세 개가 만들어진 거야. 세 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됐겠죠? 그러면은 임시정부 위치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 방향성에 대한 이제 고민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각 지역에서 연해주는 대한국민의회가,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에는 한성정부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게 통합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일단 한성정부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일제 이 그 강점기에 국내에서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일본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국외 지역이 타당한데, 블라디보스톡의 장점은 뭐냐면 무장 투쟁에 유리합니다. 여기 왜냐면은 우리의 많은 그 동포들이 이주를 해가서 이미 군대들을 많이 만들고 1910년대에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이 국경선을 넘어서 일본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이게 이제 연해주 말고 여기 간도 지역에도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합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한 장점이 있죠. 무장투쟁에 유리하다는 장점. 상하이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무장투쟁을 할 수는 없는데, 왜 상하이냐? 상하이는 일찍부터 이제 외국의 조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개항이 된 뒤에 각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역이 상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대국들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일본을 압박해서 독립을 하자는, 이게 외교 독립론인데, 외교 독립론을 하기에는 가장 유리한 곳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성정부의 어떤 정통성을 계승을 해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상하이로 갔다는 얘기는 독립의 어떤 방향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외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어내자는 이러한 게 조금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일본 애들이 와서 탄압을 하기에 굉장히 조금 어렵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간도나 연해주의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무장 투쟁론을 주장하는 분들과, 상하이가 낫다, 외교 독립론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대립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약화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고요. 삼권 분립을 체계를 갖추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통적인 하나의 정식 정부는 아니었지만 임시의정원, 법원, 국무원으로 구성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이 분립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는 이러한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그래서 1919년 9월에 이제 공포가 되는 하나의 정부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이고, 자,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를 좀 리믹스를 해서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선출이 됩니다. 이거 당시에 이승만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좀 명망이 있었다. 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한 번도 상하이에 와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승만은 이제 일찍부터 미국에 유학을 간 사람이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목상 이제 이승만을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추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국무총리는 이승만이 이제 대표적인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이동이라고 하는 분은 옛날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을 하셨던, 바로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약간 성향상 보잖아요. 그러면 이동이라고 하는 분은 항일 무장투쟁.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거기에다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20년대 사회주의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사회주의로 전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외교 독립론과 무장 투쟁론이 약간 리믹스된, 그렇죠? 조화를 이룬 그러한 어제 내부적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선생님이 이제 덧붙여서 지금 설명한 내용을 하나 이제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이념과 노선을 통합해서 결성이 돼서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이승만과 사회주의 계열의 이동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희 선생은 무장투쟁론, 이승만은 대표적인 외교독립론. 여기 이제 안창호 선생과 같은 신력 양성론을 주장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이념과 노선이 결합해서 상하이로 가서 임정이, 이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줄여서 임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있냐면, 그렇죠. 너무 많은 이념과 노선들이 섞였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바로 다음 시간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볼 거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해가지고 45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해서, 여기 나온 내용은 사실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 내용이에요. 3.1운동 직후의 활동 내용.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직이 바로 비밀행정 조직,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입니다. 자, 연통제는 국내에 설치된, 국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시면 상하이하고 우리 본토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둘 사이에 어떤 명령, 지령을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비밀 행정 조직을 하나 갖춘 게 연통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나 명령을 전달하고 군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이런 되게 중요한 역할을 연통제가 담당을 했고, 교통국은 일종의 통신기관이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락을 하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 어떻게 보면은 연통제와 교통국이 되게 성격이 비슷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통제와 교통국이 지리적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본토를 연결해줄 하나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일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리 떨어진 이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는 거는 다 이제 정보망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임시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공격해야 되냐? 상하이를 공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연결고리인 연통제와 교통국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 일제강점기를 다룬 어떤 영화들을 보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막 잡아가지고 막 고문하고 막, 예, 뭐 이러려고 하는 막 노력을 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든 막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전달을 하려고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제의 집요한 공격에 의해서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붕괴가 됩니다. 아, 임시정부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애국공채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해요. 애국공채는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공채를 발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현금의 어떤 음, 음,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거를 사주잖아요. 독립공채를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를 주고서 사주면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그 100달러를 가지고, 그죠?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겠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그 100달러짜리 독립공채를 나중에 우리 정부가 당신에게 이렇게 다시 구상해 주겠다. 예, 상환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걸 사줘가지고, 우리가, 이 독립운동 자금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독립의경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예, 나의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할까? 돈을 모금을 하는 거죠. 예. 군자금이나 뭐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요, 활동을 하려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신한청년단 1918년에 만들어진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보냈었는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임시정부의 대표의 자격으로 임명을 해서 활동하게 했고요.
미국에는 구미위원부,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상하이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활동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구미위원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대통령 이승만 너는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하나의 조직의 을 네가 미국에서 이끌면서 외교 활동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체계를 갖췄다는 거고, 자, 독립신문, 이름은 똑같지만 독립협회는 이미 옛날에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했던 그런 신문이고요. 한일관계 사료집 같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홍보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군사활동도 했습니다. 비록 외교 독립론에 입각해서 여러 활동을 했지만 공무원이 아까 그 삼권 분립에서 행정 업무를, 우리나라를 따지면 지금 정부에 해당하죠. 이 국무원에서 그 예하에 군무부를 둔 거야. 그러니까 뭐 군무부, 군자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군사 조직을 총괄하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주일 때 군사 조직을 관할하는 총 책임 부서로서 군무부를 두고 육군 주만 참의부, 주만 만주 아닙니까? 참의부를 두었다. 그래서 군무부의 직할 부대로서 이게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참의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군사 활동도 하였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임시정부가 이제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이 일제에 의해서 붕괴가 돼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본토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정보도 끊기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 성과도 미흡했습니다. 이제 외교 독립론에 입각해서 상하이로 갔지만 당시에 이제 국제연맹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만들어진 최고 규모의 국제 조직이죠. 국제연맹의 이승만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한테 이제 이승만이 친미 세력 치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일본을 몰아내고 대신 미국 니네가 와서 우리나라를 좀 통치해달라라고 하는 청원서를 보내는데, 이게 이제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본 대신에 미국한테 나라를 팔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임시정부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독립운동 방법상의 대립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태생 문제죠. 외교 독립론과 무장투쟁론의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 1920년대 임시정부에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임시정부 활동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23년에 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23년이면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때 국민 대표회의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회의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우리 왜 이렇게 임시정부 이거 엉망진창 아니냐. 회의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지.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애조파와 창조파가 또 대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임시정부 활동과 관련해서 개조파, 창조파 이름을 보시면 개조는 뭡니까? 리모델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지금 현재 임시정부를 인정은 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 좀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리모델링을 하자는 게 개조파고요. 창조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거는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 활동에 더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창조파가 되겠죠? 여기 주장이 교과서에 나오는데, 창조파는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개조파는 문제가 있다면 조직과 체제를 좀 개선하자, 리모델링 하자,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인정을 일단 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고 조금 바꾸자, 리모델링 하자는 입장이었다면, 창조파는 아예 임정을 해체하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자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창조파들은 이제 외교 독립론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컸죠. 뭐 무장투쟁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고, 개조파는 일단 지금 외교 독립론이라고 하는 방향은 맞는데 요거를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자라는 입장의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개조파가 탁 트면서
이 회의가 결렬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의가 결렬되면서 정말 이 임시정부에 같이 모여야 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조파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우린 우리끼리 싸울 거야.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개조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하고 이런 와중에 이승만이 탄핵을 당합니다. 예, 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몇 차례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탄핵이 뭔지는 알 겁니다. 이승만이 후대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이유는 첫 번째 위임 통치 청원서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미국의 미주지역인 이제 독립자금을 이제 모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그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지 않고 혼자 독점해서 사용한 문제, 요런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직무가 너무 소홀하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승만이 탄핵당하고 이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이 이제 선출됩니다. 박은식 선생은 역사학자이자 또 독립운동가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 임시정부의 체계가 원래는 대통령 중심제였는데, 국무령 중심 집단 지도체제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제가 있고, 뭐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가 있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이렇게, 정치 형태를 이렇게 바꾸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3.1운동하고 임시정부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금 40분 가까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이 여기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매 시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